여보,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 시동이 걸리는 소리, 멀어지는 엔진 소리.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 깊은 산속에 홀로 남겨졌다. 처음엔 정말 금방 돌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려앉고 추위가 스며들 때까지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남편은 나를 버리러 온 것이었다. 15년을 함께한 남자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죽음 앞에 내던졌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아니, 죽을 수 없었다. 이것은 산속에 버려진 한 여자의 배신과 생존, 그리고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유진아는 조수석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산길을 바라보았다. 초록빛 나뭇잎들이 햇살에 반짝였다. 5월의 산은 생명으로 가득했다. 봄비가 지나간 뒤라 흙냄새가 짙게 풍겼다. 공기 좋다, 그치? 남편 태수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응, 좋네. 유진아는 짧게 대답했다. 사실 산에 오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과 단둘이 어딘가에 가는 것 자체가 불편했다. 사고 이후로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6개월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이후 유진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자유롭게 걷고 뛰고 춤추던 일상은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휠체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리고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헌신적이었다. 병원에 매일 와서 손을 잡아주고 재활치료에 동행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라며 위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방문은 뜸해졌다. 통화는 짧아졌다. 눈빛은 차가워졌다. 왜 갑자기 산에 가자고 한 거야? 유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너 기분 전환 좀 시켜주고 싶어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 태수는 핸들을 잡은 채 정면만 바라봤다. 유진아는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엔 그렇게 다정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되었다. 돌멩이가 깔린 길 위를 차가 덜컹거렸다. 여기 사람이 다니긴 해? 산책로가 있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태수의 대답은 간결했다. 얼마나 더 갔을까? 차가 멈췄다. 여기야. 태수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트렁크를 열고 휠체어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렸다. 내릴게. 태수는 유진아를 안아 휠체어로 옮겼다. 그의 손길은 기계적이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지도 다정하지도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나무들만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새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산책로라고 하기엔 너무 한적했다. 사람이 아무도 없네. 평일이라 그래. 주말엔 사람 많이 온대. 태수는 휠체어를 밀어 작은 공터로 향했다. 그곳엔 낡은 나무 벤치 하나가 있었다. 주변으로 키 큰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쉬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어? 저기 조금만 내려가면 간이 화장실 있어. 금방 올게. 태수는 휠체어를 벤치 옆에 세워두고는 황급히 차로 향했다. 여보. 유진아가 불렀지만 태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시동을 걸었다. 잠깐만, 어디가? 유진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비포장길을 따라 내려가는 차, 점점 작아지는 차체,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 태수야, 태수야. 유진아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엔진 소리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고요함만 남았다. 유진아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화장실 간다더니 왜 차를 몰고 간 거지? 아마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걸까? 전화라도 받으러 간 걸까? 유진아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가방이 없었다. 항상 무릎 위에 올려두던 작은 크로스백이 없었다. 차에 두고 내린 걸까? 제발. 유진아는 휠체어 옆 주머니를 뒤적였다. 물통 하나만 달랑 들어 있었다. 휴대폰이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처음엔 10분 정도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침착하게 기다렸다. 주변 풍경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해.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일시간이 지났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던 햇살이 점점 약해졌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유진아는 휠체어를 움직여 보려 했다. 바퀴를 손으로 굴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비포장길은 울퉁불퉁했고 휠체어는 자꾸 돌이나 나뭇가지에 걸렸다. 도와주세요. 유진아는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사람 없어요? 누구 없어요?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메아리만 돌아왔다. 이 시간이 지났다. 이제 해가 완전히 기울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기온이 뚝 떨어졌다. 유진아는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 있었다. 아침에 나올 땐 따뜻했지만 산속의 밤은 달랐다. 춥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유진아는 카디건을 더 여미고 품에 팔을 감았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혹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수가 나를 버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3시간이 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폰도 없고 가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안 돼. 안 돼. 유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산속의 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캄캄했다. 도시의 불빛이 전혀 없는 이곳은 손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유진아는 휠체어에 앉은 채 벤치에 기댔다. 온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제발, 제발 돌아와줘.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버림이었다. 유진아는 어둠 속에서 과거를 떠올렸다. 15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태수를 처음 만났다. 그는 경영학과 3학년이었고 그녀는 무용과 2학년이었다. 학교 축제 때 우연히 마주쳤다. 춤 정말 잘 추시네요. 축제 무대에서 내려온 유진아에게 태수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이었다. 고마워요. 커피 한 잔 할래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태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꿈도 있었다. 졸업 후 중견 기업에 취직했고 8년을 사귄 끝에 청혼했다. 진아야, 나랑 결혼해 줄래? 한강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럼. 유진아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행복할 것 같았다. 결혼 후 10년은 평범하지만 행복했다.
태수는 직장에서 승진하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갔고 유진아는 작은 무용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학원. 거울 앞에서 스트레칭하는 시간.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순간. 춤은 유진아의 삶 그 자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날 단 한 번의 사고로 무너졌다. 6개월 전 11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유진아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초록불이었다. 안전했어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빠른 속도로 차 한 대가 돌진해 왔다. 아,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등 아래가 아무 감각이 없었다. 환자분, 들리세요? 눈 떠보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사이렌 소리, 차가운 들것, 천장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차갑게 말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 진단입니다. 뭐라고요? 유진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다리를 못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 의학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 상체 근력을 키우고 휠체어 생활에 적응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선고였다. 아니에요. 안 돼요. 저는 무용가예요. 춤을 춰야 해요. 제 학원이 있어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유감이지만 안 돼. 안 된다고요. 유진아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날들. 유진아는 다리를 움직여 보려 몇 번이고 시도했다. 집중했다. 온 신경을 다리에 모았다. 움직여. 제발 움직여. 하지만 다리는 마치 남의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다. 진아야. 병실 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유진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태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응? 재활 치료 열심히 하면 좋아질 거야. 의사는 안 된대. 의사가 다 알아? 기적도 있잖아. 태수의 위로는 진심이었다. 그때까지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들이 쌓여갔다. 이번 달 병원비 380만 원 나왔어. 태수가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태수의 얼굴은 점점 지쳐갔다. 회사 일, 병원 간병, 집안일.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유진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누워서 도움만 받는 존재가 되었다. 물 좀 줄래? 지금 내가 막 앉았는데. 태수의 대답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아니야, 괜찮아. 유진아는 입을 다물었다. 시간이 갈수록 태수의 방문 횟수가 줄었다. 처음엔 매일 왔다. 그러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오늘 회사 일이 밀려서 못 갈 것 같아. 너 혼자 괜찮겠어? 간호사 불러. 주말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너무 피곤해. 전화 통화는 짧아졌다.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유진아는 우연히 태수의 휴대폰 화면을 봤다.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다. 오빠, 오늘 저녁에 봐요.
발신자 이름은 수연이었다. 저 사람 누구야? 유진아가 물었다. 응? 아, 회사 후배. 프로젝트 같이 하는 애. 태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후배? 응. 왜? 아무것도 아니야. 유진아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퇴원 후 집에서의 생활은 더 힘들었다.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모든 순간이 전쟁이었다. 화장실 가기, 침대로 이동하기, 옷 갈아입기. 모든 것에 도움이 필요했다. 여보, 좀 도와줄래? 지금 바쁜데. 조금만 기다려.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알았어. 지금 간다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진아는 입을 다물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짐이 됐구나. 밤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됐어. 자. 태수는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 그의 등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유진아는 태수의 서류 가방에서 우연히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보험금 청구서, 그리고 수익자 변경 신청서. 유진아의 이름 옆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니야. 혹시 회사 서류일 수도 있어. 오해하지 말자. 하지만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태수가 말했다. 진아야, 이번 주말에 산에 갈까? 산? 응. 공기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하고. 휠체어로 산에 어떻게 가? 산책로 있는데 알아봤어. 휠체어 다닐 수 있대. 태수의 미소는 오랜만에 밝았다. 유진아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오랜만에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 좋아. 그렇게 그날 5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그들은 함께 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유진아는 여기 이 깊은 산속에 홀로 버려졌다. 유진아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3개월간 태수의 삶은 이중적이었다. 겉으로는 헌신적인 남편이었다. 병원에 오면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간호사들에게도 친절했다. 남편분 참 좋으시네요. 부럽습니다. 요즘 같은 남자 흔치 않아요. 간호사들의 말에 태수는 겸손하게 웃었다.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표정은 180도 바뀌었다. 사고 후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태수는 회사 회식 자리에 있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태수야, 집사람 어떻게 돼? 팀장이 물었다. 아직 입원 중입니다. 많이 힘들겠다. 집안일에 병원 일까지. 괜찮습니다. 태수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회식이 끝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신입사원들이 흥겹게 노래를 불렀다. 그중 한 명이 태수 옆에 앉았다. 선배님, 제가 한 곡 불러드릴게요. 수연이었다. 입사 1년차 신입사원. 밝고 발랄한 성격의 20대 중반 여성이었다. 괜찮아, 편하게 해. 아니에요. 선배님 힘내시라고요. 수연은 마이크를 잡고 발라드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며 가끔 태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태수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 후로 수연과의 접점이 늘어났다. 선배님, 점심 같이 먹어요. 선배님, 커피 사드릴게요. 선배님, 이 서류 검토 좀 부탁드려요. 처음엔 단순한 후배였다. 하지만 점차 태수는 그녀와의 시간이 편안해졌다. 병원에서는 무거운 침묵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집에서는 간병과 집안일이 기다렸다. 하지만 수연과 함께 있을 땐 달랐다.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웃을 수 있었다. 마치 아무 짐도 없는 것처럼. 선배님은 왜 항상 피곤해 보여요? 어느 날 수연이 물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거짓말. 집 때문이죠? 수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부인 얘기 들었어요. 사고 나셨다면서요? 응, 많이 힘드시겠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동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동정 속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저는 선배님이 불쌍해요. 뭐, 혼자서 다 짊어지고 계시잖아요. 그건 불공평해요. 수연의 말은 태수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래, 나도 피해자야. 태수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어느 금요일 밤 태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수연과 술을 마셨다.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선배님, 진짜 힘드시죠? 응, 말해보세요. 저한테는 편하게. 수연의 눈빛이 진지했다. 태수는 취기가 오르자 입을 열었다. 사실은 너무 힘들어. 매일 병원 가고 집안일하고 회사 일까지. 나도 사람인데. 당연하죠. 근데 진아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누워만 있어. 나한테 의지만 하고. 이해해요. 의사가 그러는데 평생 휠체어래. 평생? 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배님은 잘못 없어요. 수연이 태수의 손을 잡았다. 선배님도 행복해질 자격 있어요. 그날 밤 선을 넘었다. 병원 가는 횟수는 더 줄었다. 대신 수연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오늘 병원 안 가요? 응, 피곤해서. 그럼 저랑 영화 볼래요? 좋아. 태수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병원비는 계속 쌓였다. 카드 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저축은 바닥났다. 이번 달 병원비 420만 원입니다. 청구서를 받아든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보험 약관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사망 시 보험금 3억, 중대한 장애 발생 시 1억, 수익자 변경 가능. 태수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보험 수익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재산 명의도 슬슬 옮기기 시작했다. 아파트 명의, 차량 명의, 예금 계좌. 여보, 이 서류에 사인 좀 해줘. 이게 뭔데? 재산세 관련 서류야. 명의 정리하는 거. 알았어. 유진아는 의심 없이 사인했다. 남편을 믿었다. 하지만 태수의 계획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어차피 진아는 평생 회복 못해. 나만 고생하면서 살 수는 없어. 차라리 그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없어진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양심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가 더 무거웠다. 그리고 수연이 말했다. 선배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무슨 말이야? 부인이 평생 저 상태잖아요. 선배님은 영원히 간병인으로 사실 거예요? 그건 저는 선배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수연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말이 태수의 마지막 망설임을 무너뜨렸다. 그래, 나도 살아야지. 태수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 완전 범죄 사례, 보험금 조사 기간, 검색 기록은 쌓여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산에 데려가서 놔두고 온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혼자 산속에 있다면, 구조를 요청할 방법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면, 며칠 지나면 자연사로 보일 거야. 냉혹한 계산이었다. 태수는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인적이 드문 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지만 탈출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완벽한 장소를 찾았다. 지리산 자락의 한적한 등산로, 평일엔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곳, CCTV도 없는 곳. 여기다. 준비는 치밀했다. 유진아의 휴대폰은 미리 빼놨다. 가방도 차에 두고 갔다. 물 한 병만 달랑 주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산에 갈까? 태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산? 응. 기분 전환하자. 너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 유진아는 의심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남편이 관심을 보인 것이 기뻤다. 좋아. 그렇게 그날 아침 그들은 차를 타고 산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태수는 계속 핸들만 잡고 있었다. 손에 땀이 났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임이 있었다. 하지만 산속 공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결심했다. 이미 늦었어. 돌아갈 수 없어. 휠체어를 벤치 옆에 세워두고 태수는 차로 향했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마지막으로 아내를 돌아봤다. 유진아는 의심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미안해. 태수는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백미러에 작아지는 아내의 모습. 그는 악셀을 더 깊이 밟았다. 밤이 깊어갔다. 유진아는 휠체어에 앉은 채 떨고 있었다. 기온은 계속 떨어졌다. 5월이지만 산속의 밤은 겨울처럼 추웠다. 춥다. 너무 춥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얇은 카디건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유진아는 몸을 웅크렸다. 무릎에 얼굴을 묻고 팔로 몸을 감쌌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물이라도 마셔야 해. 주머니에 넣어둔 물통을 꺼냈다. 500ml짜리 작은 물통. 반밖에 남지 않았다. 아껴 마셔야 해. 한 모금만 마시고 뚜껑을 닫았다. 입술이 바싹 말랐지만 참아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달이 중천에 떴다. 나뭇잎 사이로 달빛이 쏟아졌다. 은은한 빛이 주변을 희미하게 밝혔다. 갑자기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유진아가 소리쳤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바스락, 바스락.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다. 제발, 사람이면 좋겠어. 하지만 나타난 건 사람이 아니었다. 너구리 한 마리였다. 쓰레기를 뒤지듯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유진아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도망갔다. 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동물들이 나타날 수 있어. 멧돼지나 뱀이 나타나면 휠체어에 앉은 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공포가 밀려왔다. 제발, 아무도 나타나지 마.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유진아는 잠들지 않으려 애썼다. 잠들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깨어 있어야 해. 깨어 있어야 해.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피로가 몰려왔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안 돼. 자면 안 돼. 뺨을 꼬집었다. 아픔으로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왜 태수는 나를 버린 걸까?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왔다. 15년을 함께한 사람,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음 앞에 내던졌다. 사랑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거였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그렇게 짐이었어? 그렇게 버리고 싶었어? 목이 메었다. 미안해. 내가 다쳤다고 미안해. 내가 쓸모 없어졌다고 미안해. 유진아는 소리내어 울었다. 산속의 울음소리가 퍼져나갔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새벽이 왔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유진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은 충혈되었고 목소리는 쉬었다. 목이 너무 말랐다. 물통을 꺼내 남은 물을 모두 마셨다. 이제 물이 없었다. 물을 구해야 해. 주변을 둘러봤다. 멀리서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계곡이 있는 걸까? 가봐야 해. 유진아는 휠체어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 손으로 바퀴를 밀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비포장 길은 험했다. 돌멩이, 나뭇가지, 흙. 바퀴가 자꾸 걸렸다. 온 힘을 다해 밀었지만 10미터도 가지 못하고 바퀴가 돌에 걸려 멈췄다. 제발. 다시 밀었다. 하지만 바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였다. 휠체어가 기울었다.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갔다. 유진아는 휠체어째로 바닥에 넘어졌다. 땅에 부딪히며 어깨를 다쳤다. 아파. 일어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다리를 쓸 수 없으니 일어날 방법이 없었다. 넘어진 채로 땅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다. 이렇게 죽는 건가? 절망이 밀려왔다. 해가 떠올랐다. 따뜻한 햇살이 몸을 감쌌다. 하지만 유진아는 기력이 다했다. 목은 바짝 말랐고 배는 고팠다.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의식이 흐릿해졌다. 태수야, 너는 행복하게 살아. 눈이 감겼다. 그때였다. 이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거친 손이 유진아의 어깨를 흔들었다. 유진아는 간신히 눈을 떴다. 희미한 시야에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나이 든 남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얼굴. 당신, 누구? 말하지 말고 힘 아껴. 내가 도와줄게. 남자는 넘어진 휠체어를 일으켰다. 그리고 유진아를 조심스럽게 안아 휠체어에 앉혔다. 물 좀. 물. 알았어. 잠깐만. 남자는 자신의 배낭에서 물통을 꺼내 유진아의 입에 댔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천천히, 천천히 마셔. 유진아는 물을 마시며 남자를 바라봤다.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고마워요. 괜찮아.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산속에? 남자의 질문에 유진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버려졌어요. 남편한테. 뭐? 남편이 저를 여기 두고 갔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유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남편과 함께 왔다가 혼자 버려진 일. 밤새 추위와 공포 속에서 보낸 일. 남자는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개자식이. 분노가 그의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일단 여기선 안 돼. 내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어디로? 내가 사는 곳.
여기서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오두막이 있어. 오두막? 나 여기서 혼자 살아. 산속에서 남자는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험한 길이었지만 남자는 힘있게 휠체어를 밀어 올렸다. 유진아는 그제야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살았다. 나는 살았어. 오두막에 도착했다. 작은 나무집이었다. 창문에는 낡은 커튼이 걸려 있었고 지붕은 함석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서 좀 쉬어. 일단 몸부터 따뜻하게 해야 해. 남자는 유진아를 오두막 안으로 데려갔다. 안에는 간단한 가구들이 있었다. 침대, 테이블, 난로. 여기 앉아. 남자는 침대에 유진아를 앉혔다. 그리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물 더 마셔. 그리고 이것도. 비스킷 몇 개를 건넸다. 유진아는 허겁지겁 먹었다. 배가 너무 고팠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어. 남자는 난로에 불을 지폈다. 따뜻한 열기가 오두막을 채웠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유진아는 계속 감사를 표했다. 됐어. 근데 정말 남편이 당신을 버린 거야? 네.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유진아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마비, 남편의 변화, 그리고 어제 일어난 일. 남자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그런 놈도 있구나.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나요? 유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게 말이야. 나 여기서 숨어 사는 거야. 숨어요? 세상이랑 연 끊고 살아. 이유는 복잡해. 남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래도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유진아는 애원했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 볼게. 일단 오늘은 여기서 쉬어. 내일 생각하자.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 여자를 도와야 하나? 그럼 내 존재가 드러날 텐데. 남자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여자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자신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어쩔 수 없지. 남자는 결심했다. 내일 산을 내려가 이 여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로. 그리고 그 순간 유진아의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오두막 안은 고요했다. 난로에서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만 들렸다. 유진아는 담요를 덮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따뜻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살았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 같았다. 남자는 작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라면이지만 먹을 수 있겠어? 네, 감사합니다. 얼마 후 남자는 뜨거운 라면 한 그릇을 가져왔다. 유진아는 숟가락을 들고 후후 불어 먹었다. 맛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단순한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남자는 맞은편에 앉아 자신도 라면을 먹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다 드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유진아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남자를 바라봤다. 이제야 제대로 볼 여유가 생겼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체격은 건장했다. 산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처럼 보였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민우. 저는 유진아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인이세요. 민우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여기서 얼마나 사신 거예요? 5년쯤 됐나? 5년이요? 유진아는 놀랐다. 5년이나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왜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민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사연이 있어. 복잡한 사연.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면 괜찮아요. 아니, 됐어. 어차피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됐나 봐.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나는 원래 서울에서 살았어.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지.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와 딸이 있었어.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지. 딸은 대학생이었고 아내는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어. 유진아는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5년 전 내가 맡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인부 한 명이 죽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 조사가 들어왔고 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어. 법정에 섰고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걸었고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 회사는 파산했고 집도 팔아야 했어.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건 가족이 무너진 거였어. 아내는 나를 원망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했다고. 딸은 학교에서 살인자 딸이라고 놀림받았대. 세상에. 결국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어. 딸은 나를 보지도 않았어.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됐지. 민우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온 거야. 세상이랑 단절하고 아무도 날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5년을. 응. 처음엔 죽으려고 왔어.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더라고.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여기선 평화로워. 아무도 날 비난하지 않아. 아무도 날 손가락질하지 않아.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살 수 있어. 유진아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당신을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게 망설여지는 거야. 민우가 말했다. 병원에 가면 경찰이 올 거 아냐. 조사받고 신고하고 그러면 내 존재가 드러나.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해. 죄송해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야. 당신을 돕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 평화를 지키는 게 맞는지. 침묵이 흘렀다. 유진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우 씨, 저는 민우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민우 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진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민우 씨는 그 책임을 지셨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충분히 벌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평생 여기 숨어 사는 게 답은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감옥이에요. 민우는 말이 없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민우 씨도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유진아의 눈빛은 간절했다. 민우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았어. 당신을 도와줄게. 정말요? 응. 내일 아침 일찍 산을 내려가자.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데려다 줄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유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우는 작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그날 밤 유진아는
오두막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민우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다. 하지만 유진아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내일이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남편을 마주해야 했다. 태수, 넌 지금 뭘 하고 있어? 나를 버린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다. 우리가 정말 끝인 거야? 유진아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죽 한 그릇과 김치 먹고 출발하자. 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민우는 배낭을 챙기고 유진아를 휠체어에 태웠다. 준비됐어? 네. 그럼 가자. 민우는 휠체어를 밀며 오두막을 나섰다.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길은 험했지만 민우는 능숙하게 휠체어를 조종했다. 5년간 산에서 살며 익힌 기술이었다. 저기 마을이 보여. 1시간쯤 걸었을까?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다. 저기 가면 파출소가 있어.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 그냥 잘 살아. 그리고 그 계자식 남편 꼭 벌 받게 해. 민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꼭 그렇게 할게요. 유진아는 다짐했다. 마을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민우가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 병원에 가야 해요. 산에서 버려졌어요. 뭐라고요? 사람들은 경악했다. 곧 파출소에 연락이 갔고 순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구급대원들이 유진아를 살폈다. 네, 괜찮아요. 경찰도 왔다. 무슨 일이죠? 민우는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이 아내를 산에 버렸다는 것, 자신이 우연히 발견해 구조했다는 것. 경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심각한 사건이네요.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거기서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유진아는 구급차에 실렸다. 민우도 함께 타려 했지만 망설였다. 민우 씨, 같이 가요. 나는, 제발이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유진아의 간청에 민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다. 유진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산이 멀어졌다. 악몽 같은 그곳이 점점 작아졌다. 이제 시작이야. 유진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태수 각오해. 병원 병실. 유진아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살았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죽을 뻔했던 그 산속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유진아 씨, 식사 시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식판을 가져다 주고 나갔다. 유진아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식욕이 없었다. 태수, 넌 지금 뭘 하고 있어?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민우였다. 안녕하세요. 민우 씨. 민우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좀 어때요? 많이 회복됐어요? 네, 덕분에요. 민우 씨가 아니었으면 그만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민우는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경찰이 가져온 건데 당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유진아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자신의 지갑과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산에서 발견된 거래요. 남편이 버리고 간 것 같더라고요. 유진아는 지갑을 열었다. 신분증,
카드, 그리고 가족 사진.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자신과 태수가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 이 사진, 신혼여행 때 찍은 거예요. 유진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태수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변하나 봐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 유진아는 눈물을 흘렸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그 시각 경찰서 유치장. 한태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벽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다. 진아가 살아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분명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누가 구해줬다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유치장 문이 열리며 간수가 들어왔다. 한태수 변호사 면회. 변호사요? 태수는 일어났다. 면회실로 향했다. 면회실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박진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데요. 국선 변호인으로 배정됐습니다. 아, 태수는 의자에 앉았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살인 미수, 유기, 사기, 횡령. 혐의가 여러 개예요. 저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냥 잠깐 두고 온 거예요.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박 변호사는 냉정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재산명의 이전, 모두 계획적이었잖아요. 그건 게다가 여자친구와의 메시지까지 확보됐습니다. 완벽한 증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지만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10년 이상, 10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챙겨 일어났다. 태수는 혼자 남았다. 10년.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며칠 후 병원. 유진아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물리치료사가 다리 운동을 도왔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꾸준히 하시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니 김성우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아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형사는 의자에 앉았다. 남편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자백도 받았고요. 자백을. 네. 처음엔 부인하더니 증거를 보여주니까 결국 인정했어요. 유진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 여자요. 형사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다. 김수연, 26세. 남편의 외도 상대입니다. 유진아는 사진을 바라봤다. 예쁘고 젊은 여자였다. 이 여자도 공범인가요? 네. 살인 교사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메시지 기록을 보면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겼어요. 당신을 없애고 재산을 가지자고 제안한 것도 이 여자였습니다. 유진아의 손이 떨렸다. 이렇게 잔인할 수가. 형사가 말을 이었다. 재판 준비 잘하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형사가 나가고 유진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저녁 무렵 민우가 다시 찾아왔다.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입맛이 없어서. 이거라도 드세요. 민우는 도시락을 내밀었다. 직접 만든 음식이었다. 민우 씨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산에서 혼자 살다 보니 요리는 좀 해요. 유진아는 도시락을 열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맛있겠다.
천천히 드세요. 유진아는 한 입 먹었다. 맛있었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민우는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민우 씨, 네.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유진아가 물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은인이세요. 제 생명의 은인. 그런 말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민우는 손을 저었다. 그래도 사실이잖아요. 유진아는 진심으로 말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저도 한때는 죽고 싶었어요. 네. 세상이 너무 힘들었어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죠.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살기로 했죠.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요. 죽어가는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뭐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민우는 유진아를 바라봤다. 당신이 저를 구해준 거예요. 제 삶의 의미를. 유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우 씨, 이제 저도 세상으로 돌아가려고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김수연이었다. 당신이 유진아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유진아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누구세요? 나는 태수 오빠의 여자친구야. 수연은 유진아에게 다가왔다. 당신 때문에 오빠가 감옥에 갔어.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요? 오빠는 당신을 위해 헌신했어. 그런데 당신은 오빠를 배신했잖아. 수연은 흥분했다. 민우가 일어났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당신은 누구야? 이 여자 새 남자야? 말 조심하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수연은 비웃었다. 웃기네. 장애인 주제의 남자는 또 꼬시고.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겁니다. 경찰? 불러봐. 난 안 무서워. 그때 유진아가 입을 열었다. 김수연 씨. 뭐? 당신도 곧 감옥 갈 거예요. 유진아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살인 교사죄. 알고 계시죠?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오빠가 메시지 기록 다 확보됐어요. 당신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도. 재판에서 봐요. 법정에서. 유진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수연은 할 말을 잃고 병실을 나갔다. 민우가 유진아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유진아는 깊게 숨을 쉬었다. 더 이상 약하지 않아. 나는 살아남았어. 한 달 후 법정. 살인미수 및 유기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언론도 몰려왔다. 피고인 한태수, 입장하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태수가 법정에 들어왔다. 수갑을 차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방청석에 앉은 유진아는 그를 바라봤다. 저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태수는 유진아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곧 고개를 돌렸다. 피고인 한태수는 2024년 5월 17일 부인 유진아를 지리산 외딴 숲에 유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은 부인의 보험금 3억 원과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외도 상대인 김수연과 공모하여. 낭독이 계속됐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그러나 태수가 말을 이었다. 저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잠깐 혼자 있게 하려고. 거짓말입니다. 검사가 소리쳤다. 피고인은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고 재산을 모두 자기 명의로 옮겼습니다. 명백한 살인 계획입니다. 그건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장이 말했다. 증인 신청이 있습니까? 네, 피해자 유진아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가 대답했다. 증인 유진아, 증언대로 나오세요. 유진아는 휠체어를 타고 증언대로 향했다. 민우가 뒤에서 밀어주었다. 증언대에 선 유진아는 태수를 바라봤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증인, 선서해 주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유진아는 선서를 마쳤다. 검사가 질문했다. 증인, 5월 17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진아는 깊게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남편이 산에 가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바람 쐬자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유진아는 계속했다. 저는 기뻤어요. 남편이 다시 저를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산에 도착해서 남편이 저를 숲속에 내려놓고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유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휴대폰도 없었어요. 남편이 가져갔거든요.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이틀 동안 산속에서 혼자 있었어요. 추위와 배고픔, 공포. 유진아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검사가 물었다.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유진아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보험금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를 버리고 새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태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증언 감사합니다. 검사가 자리로 돌아갔다. 이번엔 변호인이 일어났다. 증인, 남편이 평소에 당신을 학대했습니까? 아니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당신을 죽이려 했다는 게 확실합니까? 유진아는 잠시 생각했다. 확실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보험 서류요. 그리고 여자친구와의 메시지. 변호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증인, 돌아가셔도 됩니다. 유진아는 증언대에서 내려왔다. 재판은 계속됐다. 김수연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연인 관계였어요. 피고인의 범행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입니다. 검사는 증거물을 제시했다. 이 메시지들을 보세요. 빨리 정리해요. 보험금 나오면 여행 가요. 이게 뭡니까? 그건 그냥 당신이 먼저 제안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다. 마침내 재판장이 말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일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일어났다. 유진아는 법정을 나왔다. 민우가 함께 있었다. 힘들었죠?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유진아는 담담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유진아 씨, 한마디 해주세요.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유진아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진실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에 대한 감정은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유진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병원. 유진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잘한 걸까? 감정이 복잡했다. 태수를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다.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요. 재판 때문에 힘드셨죠? 민우는 의자에 앉았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유진아는 민우를 바라봤다. 민우 씨는 후회하는 게 있으세요? 후회요? 인생에서. 민우는 잠시 생각했다. 있죠. 많아요. 어떤 거요? 가족들한테 더 잘해줄 걸. 친구들이랑 연락 끊지 말 걸. 그런 것들.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죠. 왜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반신이 마비됐을 때 유진아가 말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걸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유진아는 미소 지었다. 민우 씨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우는 유진아를 바라봤다. 당신,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주 후 두 번째 공판. 이번엔 최종 변론이 있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인 한태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녀를 산속에 버렸습니다. 보험금과 재산을 위해.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이며 계획적 범행입니다. 검사는 증거물들을 제시했다. 보험 서류, 재산 이전 기록, 외도 증거 모두 피고인의 범행 의도를 증명합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다. 이번엔 변호인이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간병에 지친 나머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죽이려는 명확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계속 말했다. 피고인도 피해자입니다.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스트레스의 피해자입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인이 앉았다.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겠습니까? 태수가 일어났다. 네, 하겠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진아, 미안해. 방청석의 유진아를 바라봤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변명할 수 없어.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고 이후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병원비, 재활비, 간병.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돼. 너를 버릴 이유가 되지 않아. 태수는 흐느꼈다. 나는 겁쟁이야. 책임을 회피한 비겁한 인간이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어. 그럴 자격이 없어. 다만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것만 말하고 싶어.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은 조용했다.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인 한태수에 대한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패정. 재판이 끝났다. 유진아는 법정을 나왔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유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우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실로 돌아온 유진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민우 씨,
네. 남편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용서해야 할까요? 유진아가 물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민우가 말했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거죠.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고요. 유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민우 씨 말이 맞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민우는 유진아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는 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2주 후 선고 공판.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 한태수, 입장하세요. 태수가 들어왔다.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다. 피고인 한태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방청석 이계속 오후 915술렁이었다. 피고인은 부인을 계획적으로 유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 했으며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 보험금과 재산을 노린 금전적 동기가 명확하고 반성의 여지가 부족하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또한 공범 김수연은 살인 교사 및 방조죄로 징역 10년에 처한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판결이 끝났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어뜨렸을 뿐. 유진아는 방청석에서 그를 바라봤다. 끝났다. 긴 싸움이 끝났다. 법정을 나온 유진아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용서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활 치료를 계속하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진아는 미소 지었다. 기자들은 더 질문했지만 유진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민우가 그녀를 차로 데려갔다. 한 달 후 유진아는 퇴원했다. 재활병원으로 옮겨 집중 치료를 받기로 했다. 재활병원은 깨끗하고 쾌적했다. 전문 의료진과 최신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여기서 6개월 정도 치료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담당 의사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민우는 자주 찾아왔다. 어때요? 적응 잘 되세요? 네, 좋아요. 의료진들도 친절하고. 다행이네요. 민우는 의자에 앉았다. 민우 씨는 요즘 뭐 하세요? 저요?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에요. 일자리요? 네. 이제 사회로 돌아가야죠. 민우는 미소 지었다. 어떤 일 하실 건데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사회복지 쪽을 생각 중이에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유진아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산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만해요.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민우는 손을 저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개월 후 유진아는 재활치료에 전념했다.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운동을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치료사가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는 땀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조금씩이지만 몸이 좋아지고 있었다. 감각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유진아는 스스로를 격려했다. 그날 오후 변호사가 찾아왔다. 유진아 씨, 재산 관련 문제가 정리됐습니다. 정말요? 네. 남편이 불법적으로 이전한 재산 모두 회복됐고 위자료도 책정됐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다. 아파트, 예금, 보험 모두 당신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혼도 정식으로 성립됐습니다. 유진아는 잠시 말이 없었다. 끝났구나. 정말로. 한편으론 후련했고 한편으론 씁쓸했다. 앞으로 잘 사세요. 변호사는 유진아의 손을 잡았다. 네, 감사합니다. 6개월 후 유진아는 재활병원을 퇴원했다. 완전히 걷지는 못했지만 보조기구를 이용하면 짧은 거리는 이동할 수 있었다. 축하합니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료진이 축하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아는 눈물을 흘렸다. 병원 밖에는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퇴원 축하해요. 고마워요, 민우 씨. 민우는 유진아를 차에 태웠다. 어디로 갈까요? 제 새 집으로 가주세요. 새 집이요? 네. 아파트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유진아는 미소 지었다. 차는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다. 1층이라 휠체어 이동이 편했다. 와, 정말 좋네요. 민우가 감탄했다. 그죠? 마음에 들어요. 유진아는 집안을 둘러봤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는 다 내려놓고 멋져요. 민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민우 씨도 일 잘 되고 있죠? 네. 지역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유진아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여기까지 왔구나. 유진아는 지난 1년을 돌아봤다. 교통사고, 하반신 마비, 남편의 배신, 산속에서의 사투, 재판.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하지만 이겨냈다. 살아남았다. 나는 강했어. 생각보다 훨씬 강했어. 유진아는 미소 지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여보세요? 저녁 먹었어요? 아직요. 그럼 제가 음식 가져갈게요. 뭐 먹고 싶어요? 민우 씨가 만든 음식이요. 유진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유진아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몇 달 후, 봄. 유진아는 재단을 설립했다. 희망의 빛 재단. 교통사고 피해자와 장애인을 돕는 재단이었다.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일부를 기부했다. 이 재단은 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곳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유진아가 말했다. 사고로 인생이 무너진 분들, 가족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분들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유진아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재단 설립식이 끝나고 민우가 다가왔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고마워요. 민우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해낸 거예요. 민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년 후 여름. 유진아는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재단을 찾아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유진아는 그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다.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여성은 울먹였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어요.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유진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잘하신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증명이에요. 유진아는 미소 지었다. 여성도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다. 그날 저녁 유진아는 민우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보조기구를 이용해 천천히 걸었다. 요즘 많이 바빠 보여요. 민우가 말했다. 네. 하지만 행복해요. 그래 보여요. 민우 씨 덕분이에요. 또 그런 말 하네요. 민우는 웃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민우 씨, 네, 고마워요. 제 생명을 구해준 것도, 곁에 있어준 것도,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을 다시 찾게 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유진아가 말했다. 네, 함께해요. 민우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유진아는 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민우는 유진아와 함께 재단에서 일했다. 두 사람은 좋은 파트너였다. 어느 날 유진아는 교도소로 향했다. 한태수를 면회하러 가는 길이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 교도소 면회실. 태수가 들어왔다. 많이 늙어 보였다. 진아, 오랜만이에요. 유진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당신은? 나는.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왔어? 나를 보러? 마지막 인사하려고요. 마지막? 네. 이제 당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려고요. 유진아는 태수를 바라봤다. 한때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은 제 과거일 뿐이에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이제 용서해요. 뭐? 당신을 용서해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유진아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진아, 잘 지내세요. 반성하면서. 유진아는 일어났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다. 이제 정말 끝이야. 3년 후, 유진아는 재단 행사장에 서 있었다. 희망의 빛 재단 5주년 기념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후원자들, 자원봉사자들. 5년 전 저는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유진아가 연단에서 말했다. 남편에게, 세상에게, 제 자신에게조차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유진아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다. 유진아는 미소 지으며 계속했다. 이 재단은 그런 희망을 전하는 곳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터졌다. 행사가 끝나고 민우가 다가왔다.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우리 잘해왔죠? 유진아가 물었다. 네, 정말 잘해왔어요. 민우가 대답했다.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하고 희망찬 빛이었다. 유진아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버려졌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행복하다. 이 이야기는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진아처럼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